안녕하십니까. 저는 얼마 전 동고동락하던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70대의 호라비입니다. 나보다 오래 살 줄만 알았던 아내를 이른 나이에 떠나보내고 하루를 혼자 보내려니 참 여간 적적한 게 아니네요. 나이를 먹어 갈수록 곁에 사람들도 하나씩 떠나고 없는데 이제는 속상한 일이나 기쁜 일이 있어도 누구와 나눌 수 없다는 것이 참 애석할 따름입니다. 그러다가 누가 이 유튜브라는 걸 알려주더군요. 그래도 젊어서는 저도 컴퓨터 좀 꽤 써봤기에 핸드폰 다루는 게 어렵지는 않았지만 공짜로 이런 걸 볼 수 있다니 이런 세상도 있다는 게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러다가 이 사연 채널까지 알게 되었네요. 여기서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이야기 들으며 공감도 하고 위로도 받고 듣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군요. 이 나이쯤 살다 보면 온갖 일을 다 겪기 마련이지요. 마침 저도 어디 제 얘기 터놓을 곳 없는 신세이다 보니 여기다가 제가 겪은 일도 한번 털어놓고 가보려고 합니다. 남들에게 알리기에는 속 시끄러운 이야기라 참 안 겪었으면 더 좋았을 일이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그저 시골 노인네의 한탄이구나 생각하시며 들어봐 주십시오. 저는 20 초반 나이에 삼촌을 따라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대문 시장에서 판매업을 하시던 삼촌을 도와 그렇게 서울살이를 시작했지요. 당시에는 서울만 가면 큰 돈 번다는 말에 그저 돈 벌 생각만 하고서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지만 서울에 왔다고 다들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시골 고향에서 농사나 짓고 사는 것보다는 서울에서 월급을 타는 게 나을 수는 있지만 높은 서울 물가에 돈 모으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장남으로서 집에 돈 벌어다 드리고 얼른 돈 모아서 예쁜 색시 얻어 장가들고 아들 딸 가리지 말고 낳아 예쁜 가정을 꾸리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울에서 돈 되는 일이라면 온갖 안 해본 일이 없이 지냈습니다. 그렇게 서울로 올라온 지 몇 년 지나지 않아 시골 촌놈은 어느새 촌놈 티를 벗었고 주변 분들 도움으로 선자리도 나갈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 아내를 만났지요. 사실 그동안 선을 몇 번 봤지만 시장에서 막일한다는 저를 그리 좋아해주는 아가씨는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시골 출신인 것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죠. 지우지 못하는 사투리를 들으며 난색을 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깍쟁이 아가씨들이라 그런가 싶다가도 그냥 내가 모자라서 그렇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그 사람만은 안 그랬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 고향 옆 동네 사람이라는 소리에 서로 얼마나 반겼는지 모릅니다. 아마 그쪽도 돈 벌자고 서울 올라와서 그동안 고생 꽤나 했던 모양이더군요. 집 떠나서 타지 생활하는 사정이 서로 비슷했을 테니 아마 부모 그리워 향수병까지 앓던 그 사람도 제가 퍽 반가웠던 모양입니다. 같은 고향 사람이라 괜히 마음이 간다며 환하게 웃던 그 웃음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보다 3살 어리던 그 사람은 집안 장녀로 동생들 학비 벌어보겠다고 서울까지 올라왔네요. 서울 와서 공장 다니고 파출부 일도 해보고 그렇게 안 해본 일 없이 돈 벌어 동생들 학교 보냈답니다. 당시에는 다들 고생하면서 살던 시대니까 서로가 그리 딱할 일도 없었지만은 그래도 같은 고향 누이 같은 사람이 그리 고생하고 살았다는 걸 들으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 사람도 그랬던 건지 첫 만남의 다음 약속을 기약하게 되었지요.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앞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자 약속했습니다. 멀리 떠나와서 믿을 사람 하나 없는 서울에 그래도 우리 두 사람은 무슨 일 있어도 서로 편 되어주자고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별 것 없이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집에 다 보내느라 그동안 열심히 벌어도 내 손에 쥔 돈은 얼마 없었지요. 그래도 서로 비슷한 사정을 잘 아니까 서로 도와가며 살기로 했습니다.
남의 집 새들어 사는 형편이지만 그래도 우리 둘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게 참 위로가 되더군요. 사실 저나 그 사람이나 서울에서 외톨이처럼 그동안 참 많이 외롭기도 했습니다. 돈만 쫓아 지내던 삶에 무슨 위안이 있었겠습니까? 악착같이 모아서 집에다 돈 보낼 생각만 했었으니 그 돈 벌어서 다 집에다 보내주고 우리 쓸 돈은 몇 푼 없었고 그러니 둘 다 몸에 절약정신이 배어있을 수밖에요. 제처는 참 마음씨도 고운데 생활력도 강해서 뭐하나 허투루 쓰는 법이 없었습니다.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생활을 꾸려가면서 회사에서 받아온 달력을 뜯어 가계부를 적을 만큼 살뜰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해서 저희는 서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주말이면 마늘 까고 인형 눈깔 달아붙이며 부업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야 주말이면 여기저기 잘도 놀러 다니던데 우리는 결혼하고서 어디에 한번 제대로 놀러 가본 적도 없었네요. 남들 다 가는 신혼여행도 못 갔으니까 말입니다. 그래도 둘이 주말에 머리 맞대고 부업하면서 낄낄거리는 게 저는 퍽 행복했습니다. 그때는 같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행복했습니다. 아내도 같은 마음인지 결혼 반지도 제대로 못 해줬던 남편인데도 뭐가 그리 좋다고 한시도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집에 있을 때면 장 볼 때도 같이 다니고 그랬으니 이미 동네에서도 저희는 둘이 붙어 다니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렇게 남들이 봐도 사이가 좋은 부부였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아이가 들어서질 않더군요. 이상하다 생각하면서도 그때는 병원 찾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내가 옛날 사람이라서 그때는 자식이라는 게 그냥 하늘에서 주시는 거지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1년, 2년 지났는데도 아이가 생기질 않았습니다. 저도 저였지만 아내가 참 힘들어 하더군요. 그때 벌써 30 나이니까 이미 노산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매일 절에 기도하러 다니고 저도 임산부에게 좋다는 음식 구해다가 먹여보고 그랬음이니다. 그런데 정말 아내의 치성이 통했던 건지 뭔지 저희는 결혼 4년 만에서야 귀한 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매불망 손자 소식만 기다리시던 부모님도 크게 기뻐하셨지요. 그뿐이겠습니까? 저나 아내는 어렵게 얻은 자식이기에 무엇보다도 소중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애들 중에 우리 아이가 으뜸이다 싶었습니다. 몇 년이나 걸려 어렵게 얻은 아들이니 얼마나 더 귀했겠습니까?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도 아들 것이라면 아까울 것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며 저는 더 열심히 노력해야 했습니다. 매일 늦게까지 일을 하다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고되었지만 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아내와 자식 생각에 졸다가도 눈이 떠질 정도였습니다. 참 가진 건 별로 없지만 사랑하는 처자식만 있다면 금은보화랑 바꾸자 그래도 안 바꿀 것 같더군요. 그래도 노력하다 보면 기회가 오는지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되어 저희는 드디어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동네였지만 당시 마당 딸린 주택 얻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아이를 가지기 전부터 아내와 제가 그렇게 열심히 돈을 모았던 이유가 있었지요. 한 푼이라도 더 모아서 어엿한 내 집 갖는 것이 우리 소원이었거든요. 내 주제에 그게 될까 싶었는데 살뜰한 아내 덕분에 저는 그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멋들어진 빨간 벽돌집에 이사를 하게 되던 날, 아내와 둘이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여보, 이 집 이제 당신 거야. 당신이 열심히 해서 우리가 집까지 얻었네. 99. 당신 없이 나 혼자였으면 절대로 못했을 거야. 정말 고마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다 당신이 나랑 기정이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한 덕분이지. 당신이야말로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당신도 좀 편하게 일해요. 우리 집도 있으니
나는 이제 정말 더는 바랄 게 없네. 서울에 내 집이 있다는 게 참 위안이 되더군요. 서울의 상경에 10년 넘게 살았지만 한 번도 서울이 내 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새빵살이에 집주인이 나가라면 쫓겨나는 신세였으니 남의 집 살이하는 게 편하지는 못했지요. 그런데 어렵사리 내 집 장만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서울이 내 터전 같더군요. 저는 평생 그 집을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이는 그 집과 함께 커갔습니다. 우리 먹고 입는 건 아껴 써도 아들놈한테 들어가는 건 한 번도 아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모 마음이야 다들 매 한 가지였을 겁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건 그렇게 아까워도 자식 밑으로 들어가는 건 아깝지 않은 법이지요. 그렇게 아들은 부모 바람처럼 공부도 잘해서 좋은 학교도 졸업하고 취직도 했습니다. 아들이 자라는 사이 저희는 그 집에서 함께 늙어갔습니다. 우리도 나이 들고 집도 녹슬어 갔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소중한 내 집이었지요. 아들놈 결혼까지 시키고 나니 부모로서 우리 할 일은 다 끝냈구나 싶었습니다. 이제 그동안 고생한 아내와 함께 행복한 노년 즐기며 여행도 다니고 그래야겠구나 싶었습니다. 둥지 떠나서 자기 가정 꾸린 아들놈은 어느새 가장이 되어 한 자식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들놈이 손자까지 낳고 나니까 저는 정말 바라는 게 없었습니다. 내가 할아버지 소리를 듣다니 참 행복했습니다. 나는 취직하는 것도 자식 가지는 것도 참 힘들었는데 똘똘한 우리 아들은 뭐든 저보다 잘 해냈네요. 아들 녀석도 제 아이를 낳고 보니 이전이랑 많이 달랐을 겁니다. 그래서 그랬던 건지 회사 잘 다니던 아들놈이 아이 낳고부터는 부쩍 사업 얘기를 많이 꺼내더군요. 요즘 같은 시대에 회사에 몇 년이나 더 다니겠냐고 말입니다. 아들은 사업하고 싶다고 도와달라며 몇 번이나 운을 뗐지만 돈 없다는 핑계로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저도 밖에서 이것저것 해봤지만 사장 노릇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특히나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더더욱 어려운 일이죠. 아무리 아들놈이 잘났다고 해도 쉽게 결정할 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애 엄마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자꾸 부모 도움 바라는 아들에게 사업 어려운 일이니 다시 생각해 보라고 말렸습니다. 기정아, 잘 다니는 회사, 뭐 하러 나오겠다고 그러니 직장 생활이 힘들어도 월급 받을 때가 좋은 거야. 처자식도 있는 입장에 잘못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저도 많이 생각하고 결정한 일이에요. 이거 진짜 될 사업이라니까요. 부모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저도 혼자 할 생각이면 엄두 못 냈을 건데 마음 맞는 친구랑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예. 아들이 도와달라는데 어느 부모가 안 된다. 끝까지 잡아뗄 수 있겠습니까? 결국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 털어서 아들한테 사업 자금으로 넘겨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차라리 그때 끝까지 말렸어야 맞나 싶은데 저도 자식 이기는 부모는 못 되었나 봅니다. 그렇게 제 아들은 둘도 없는 친구와 함께 동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이라니 노파심에 걱정만 많았지만 그래도 다행인지 아들의 사업은 무리 없이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들놈이 사무실도 개업했다 그래서 가봤더니 벌써 직원도 여럿 두고 사무실도 잘 꾸며뒀더군요. 같이 하는 친구랑 공동대표라고 서로 따로 대표실도 두고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제 걱정과 달리 잘 되는 것 같아서 내심 안심도 되었고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빨리 도와줄 것을 그동안 괜히 못하게 말려서 미안하다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내가 세상 물정 몰라서 아들 놈 앞길 막았나 싶었지요. 그렇게 아들의 사업은 잘 되는 듯 싶었습니다. 집에 용돈도 자주 가져다 주고 제가 보태준 돈도 돌려준다는 걸
제가 투자금이라 생각하고 나중에 달라 그래서 안 받았을 뿐이지 투자금도 금세 회수했던 모양이더군요. 잘 되어서 다행이지만 사업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아들 녀석은 대표 자리가 무거운지 쉬는 날 없이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래도 하고 싶은 일 하니까 회사 다닐 때보다 스트레스는 없다며 우리 앞에서는 매일 웃었지요. 그렇게 아들 녀석이 사업을 시작한 지 몇 년이나 지났을까? 손주 녀석이 초등학교 들어가던 해에 그만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녀석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도 부모한테는 말을 안 했더군요. 차라리 그때 말이라도 했으면 저도 무슨 짓이라도 했을 텐데 아들놈이 저를 찾아온 건 이미 정리가 다 끝난 뒤였습니다. 몇 달이나 바쁘다며 연락이 없던 아들이 갑자기 집에 오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본 아들 녀석 꼴이 말이 아니더군요. 그래도 통통하니 건강하던 녀석이 그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얼굴이 반쪽이 돼서 나타났습니다. 아니, 기정아 너 꼴이 왜 그래? 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 회사에 무슨 문제라도 있냐? 바빠서 그래.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부모님 앞에 면목이 없어요. 정말 죄송해요. 말도 못하고 그저 우리 앞에서 고개 쳐박고 죄송하다 말만 반복하는 아들 놈을 보고서 그제야 무슨 일이 났구나 싶었습니다. 매출이 몇십억이라며 국무총리상까지 받았던 아들의 사업은 동업하던 친구놈 때문에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제가 멍청했어요. 오래된 친구라 철석같이 믿었는데 이놈이 처음부터 제 뒤통수를 칠 생각이었나 봅니다. 사실 처음부터 사업은 우리 아들 아이디어로 시작했답니다. 좋은 아이디어였지만 회사만 다니던 녀석이 무슨 사업을 꾸릴 수 있었겠습니까? 사업을 구상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여기저기 도움을 구하고 다녔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그 친구놈이랑 연락이 닿았지요. 그놈이 자기가 경영대 출신이라며 회사 경영은 문제없으니 자기랑 동업해보자고 먼저 제안을 했답니다.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자기랑 손잡으면 몇 년 안에 해외 진출해 주식 상장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 바람을 잡았답니다. 아들놈은 오래 알고 지낸 친구이니까 의심 한 번 없이 믿었답니다. 실제로도 회사 차리면서 초반에는 여기저기서 투자자 끌어오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꾸린 건 그 놈이었답니다. 우리 아들이 개발한다고 기술자들이랑 머리 맞대고 골방에 있을 동안 그놈은 투자자들 유치한다며 해외 출장에 접객에 접대비로 몇백만 원씩 쓰고 밖으로 돌아다녔답니다. 그래도 도움이 되었는지 실제로 투자받아서 제품도 잘 나왔고 덕분에 해외 진출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나 봅니다. 아들 친구라던 그 놈이 투자 사기로 여러 명을 등쳐먹고 회사 돈까지 빼돌려 해외로 날라버렸답니다. 뒤늦게 사실을 눈치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네요. 결국 회사 다 정리하고 살던 집까지 빼야 한답니다. 벌었던 돈 다 잃고 이제는 더 이상 갈 곳도 없답니다. 아버지, 저 어떻게 해요? 당장 우리 세 식구 갈 곳 하나 없습니다. 아버지, 염치 없지만 저 마지막으로 좀 도와주세요. 아유, 기정아 그러게 아버지 말 좀 듣지. 어쩌자고 그랬어. 어쩌자고. 여보, 됐어. 지금 제일 힘든 건 저놈이겠지. 이제 와서 탓해서 어쩌겠어. 그래, 내가 더 도와줄 형편은 안 되지만 당장 갈 곳 없다는데 어쩌겠냐. 힘들겠지만 들어와서 지내라. 방 하나 정리해 둘 테니 걱정하지 마라 응. 그래도 죽겠다고 안 해서 다행이다 싶더군요. 잘 나가다가 한순간에 다 잃고 부모한테 손 벌리는 자식 속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음은 집이라도 팔아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우리도 다 늙어서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으니 참 그마저는 못해줘서 미안했습니다. 그렇게 아들 내외랑 합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녀석이야 자기가 벌린 일이니 책임을 진다 하겠지만 하루아침에 시댁에서 지내게 된 며느라의 심정은 또 어떨까 싶더군요. 주눅이 들어 아이 손만 잡고 우리 앞에서 죄송하다 그러는데 걔가 무슨 죄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사모님 소리 듣다가 하루아침에 당장 생활비 걱정해야 하는 애가 지 속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참 불행은 한 번에 찾아오는 건지 아들이 그렇게 되고 갑자기 아내에게 큰 변이 생겼습니다. 내가 그동안 고생을 많이 시켰던 건지 아내가 암이라더군요. 그래도 요즘에는 암이 무서운 병도 아니라던데 암인데도 사는 사람 많던데 그래서 우리도 희망이 있지 않을까 했지요. 그런데 쉽지 않더군요. 그렇게 저는 아내를 데리고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당장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데 우리 형편에 당장 뭘 어찌해야 하나 싶더군요. 당장 아들놈도 저 모양인데 아내까지 아프게 되니 행복했던 시절이 모두 꿈인 듯 싶었습니다. 그래도 죽으라는 법은 없는 건지 나라에서 암 환자들한테 치료비를 지원해 주더군요. 그거랑 아내가 예전에 기초암보험 들어둔 거랑 가지고 겨우 버틸 수 있었습니다. 참 못나게도 저 혼자 아내 돌보려니 엄두가 안 났는데 그래도 아들 며느리가 한 집에 살아 그나마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며느라이한테 참 미안합니다. 빚 갚겠다고 우리한테 아이 맡기고 나가서 돈 벌러 다니는 와중에 아픈 시애미 대신해서 아침 저녁 차려놓고 시어머니 병간호까지 하던 아이입니다. 부모가 되어서 집 구하라고 돈은 못 해줄 망정. 간병비라도 쥐어줬어야 하는데 사정이 어렵다고 그마저도 못 해줬습니다. 속으로 미안하다 싶으면서도 말주변이 없어서 며느리한테 고생한다고 말도 한 번 못했네요. 그러면서도 시부모한테 참 잘하던 며느라이였습니다. 수습하느라 바쁘게 밖으로 돌던 아들놈보다도 아내를 챙기던 며느리였지요. 지금 생각해도 그건 100번도 고마운 일입니다. 그렇게 온 식구가 어려운 와중에 하루하루 버티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내가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긴 병에 장사 없다고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다 보면 다들 예민해지기 마련이지요. 아내의 짜증은 점점 늘어만 갔고 며느라이도 힘들어하는 눈치였습니다. 그 와중에 며느리가 그러더군요. 아버님, 정말 염치 없고 죄송하지만 저희 이렇게 해서 돈 절대 못 모아요. 지금이라도 차라리 제 앞으로라도 대출 받아서 집이라도 구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이 사업도 다시 해볼 수 있고 아버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저희 어떻게든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정은 알지만 이 집 담보로 몇 천만이라도 대출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며느리가 집 담보로 돈을 좀 마련해주면 안 되겠냐냐. 그러더군요. 아내라도 멀쩡했으면 저도 어렵지 않게 해주었을 텐데 이래저래 드는 돈이 많기도 하고 앞으로 몇 년을 살지 몇십 년을 살지도 모르는데 하나 남은 집을 건들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저도 좋은 말로 하면 될 것을 예민하던 차의 말이 곱게 안 나갔지요.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집은 절대 못 건드린다고 내가 말 안 했냐? 그럴 거면 내가 니들 이 집에 들어와 살으라고 했겠니? 해줄 수 있으면 진작 해줬어. 너도 사정 안다면서 어떻게 그런 무리한 부탁을 하냐? 지금 네 시어머니 저렇게 누워있고 내가 이 나이에 일을 더 할 수도 없는데 이 집이라도 멀쩡히 없으면 우리 두 사람 어떻게 살으라는 거냐? 네가 지금 시집살이 하는 게 힘들어서 그러는 것 아니냐? 제 호통의 며느리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 아무리 그래도 그때 화를 내는 게 아니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런 말 꺼내는 그 아이 입장은 오죽했을까 싶었습니다. 시집살이 하는 게 얼마나 고되었겠습니까? 아픈 시애미는 이것 싫다. 저건 먹고 싶다 말은 많지.
어려운 시아버지한테 말 한 번 붙이기 어렵지. 남편은 돈 번다고 종일 나가 있고 아이는 아직 어려 대화가 잘 통하지도 않는데 그 아이가 힘들다고 어디 친정에라도 얘기를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그런 일을 당해도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결국 아내가 1년을 겨우 버티고 저 세상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이 집에서 건강하게 오래도록 살자고 약속했건만 아내는 칠순을 넘기지 못하고 먼저 가버렸습니다. 평소에도 건강 하나는 알아주던 아내였는데 그러니 살거들랑 임자가 더 오래 살으라고 그리 말했는데 참 인생이 내 생각대로 되는 일이 하나 없다 싶더군요. 하루아침에 아내가 곁에 없으니 영 적응이 안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장례를 치르면서도 저는 자꾸 없는 아내를 찾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자꾸 지 엄마를 찾는 저를 보며 아들놈이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왜 자꾸 어머니 찾으세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아들 녀석은 제가 치매라도 왔을까 싶어 놀랐던 모양이더군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50 가까운 세월 함께 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다 보니 그 빈자리가 참 어색하더군요. 뭘 해도 아내에게 물어보던 습관이 있어서 그랬던지 저도 모르게 혼잣말처럼 아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네요. 아내가 떠났다는 사실도 그리 와 닿지를 않았습니다. 영정사진 속의 아내가 저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데도 제 처가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 믿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속이 이상하게 답답하고 자꾸 눈물이 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문상객들 앞에서 꺼이꺼이 울 수도 없는 일이고 애들 앞에서 눈물 보이는 것도 참 못할 짓이다 싶대요. 그렇게 장례 끝날 동안 저는 아무 내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렇지 않아 보였던 건지 아들놈이 지 엄마 장례 끝나자마자 지방으로 좀 내려갔다 오겠다 하더군요. 아버지, 저 몇 달간 지방에 좀 다녀올까 해서요. 괜찮은 자리가 있어요. 다 같이 내려가는 건 아니고 몇 달 동안 저 혼자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아버지 걱정돼서 좀 미룰까 했는데 괜찮아 보이시니 저도 마음 놓고 다녀오려고요. 지방에를 일하러 간다는 거냐? 그래, 너도 할 일은 해야지. 내 걱정 말고 다녀와라. 아들놈이 사업이 망하고서는 마땅한 일을 못 찾고 일용직을 다니고 있었는데 사정을 알아봐준 지인이 큰 보수를 약속할 테니 한동안 지방에 내려와서 일 좀 봐주면 안 되겠냐 했던 모양입니다. 자기 식구도 걱정이겠지만 지 엄마 오늘 내일 하니 차마 말 못하고 혼자 고민했던 모양인데 장례까지 치르고 나니 마음이 섰던 모양이네요. 그렇게 아들놈이 한푼이 아쉽다며 지방으로 일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도 아직 마음을 추스리진 못했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하니 아들 앞에서 힘들다고 내색할 수도 없었지요. 돈 벌러 간다는 자식 발목 잡을 수도 없고 그래도 손주랑 며느라이 있으니 적적하진 않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놈이 바로 지방으로 내려간 다음날 며느라이가 납골당을 다녀온 제게 참았던 말을 꺼내더군요. 아버님, 저 그동안 많이 참았어요. 며느리로서 도리도 많이 한 것 같아요. 아버님도 아시죠? 제가 1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 그래, 너 고생 많았다. 그거야 나도 알고 네 시애미도 잘 알지. 근데 왜 그러냐? 갑자기? 저 이제 더 못하겠어요. 어머니도 안 계시고 애 아빠도 없는데 이 집에서 아버님이랑 둘이 지내면서 시집살이 하는 것도 더 못하겠고 집 없이 눈칫밥 먹는 것도 더는 못하겠어요. 솔직히 이제 어머니도 안 계신데 아버님 계속 여기 계셔야겠어요. 솔직히 저희 생각해 주셨으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저였으면 진작에 집 팔아서 돈이라도 해줬을 거예요. 어떻게 앞길 창창한 아들 며느리를 더부살이 시키실 수가 있어요. 애미야,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이제 와서 더 미안해하실 필요 없고 저 더는 시집살이 못하고 아버님 못 모시니까 그냥 이 길로 저희 이혼시키시던지 아니면 아버님이 분가해 주세요. 솔직히 그게 맞지 않아요. 저희 세 식구가 이 집에서 나가느니 아버님이 방 하나 얻어서 나가시는 게 더 낫잖아요. 어차피 아버님 돌아가시면 외동아들한테 다 물려주실 건데 좀 일찍 주시는 게 낫지. 왜 여태 그렇게 고집을 부리셔서 여러 사람 힘들게 하세요. 그 이 몇 푼 벌겠다고 처자식 패놓고 지방 가는 것 좀 보세요.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버님, 그동안 쌓였던 게 많은 건지 순한 줄만 알았던 며느라이가 악다구니를 쓰며 제게 말을 꺼내더군요. 내 집 가지고 저러는 게 참 기가 막히면서도 그동안 힘들어서 애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이 틀린 말도 없다 싶대요. 솔직히 제가 애비로서 그랬으면 안 됐는데 빚 내서라도 아들 도와주고 전세집이라도 구해줬어야 맞는데 애들 고생시키겠다고 집으로 들여서 환자 수발이나 들게 하고 시애비 밥상이나 차리게 했으니 며느라이 막말해도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 네 말이 다 맞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 생각했어. 내가 1년 전에 집이라도 팔아서 니들 돈 해줬으면 지금쯤 기정이 다시 일어설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내 생각만 하느라 니들을 못 도와줬구나. 참 미안하다 애미야. 그동안 너도 참 고생이 많았잖니. 네가 도와달라 했을 때 그렇게 화낸 것도 이제는 참 미안하다. 어차피 혼자 될 처지였는데 뭐 무섭다고 내 생각만 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부엌일 하나 못한다고 뭐 도와준 것도 없고 참 염치 없다 정말. 결국 제가 달새빵 하나 얻어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내도 없는데 제가 그 집에 붙어 있을 이유가 뭘까 싶더군요. 며느리 하는 소리가 아들놈도 같은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아내 떠나보내고 이제 내가 챙길 거라고는 아들놈 하나인데 둘이 이혼시킬 수도 없고 내가 그 집에 틀어 앉아서 젊은 애들 고생시키는 것도 더 못하겠다 싶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혼자 짐 싸서 내 집을 나왔지요. 그때까지도 며느라이한테 원망은 들지 않았습니다. 사실 의욕이 다 없어졌다고 할까요? 평생 바라보고 살던 아내를 떠나보내고 나니 나는 이제 할 일도 없는데 뭐하러 더 살아야 하나 싶은 심정이었지요. 아들놈은 바쁜지 연락도 없고 저는 그 길로 단촐한 짐만 싸들고 새빵 구해서 나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하지도 않겠지만 저도 따로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혹시나 아들놈이 찾아와도 다시는 보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래도 나와서 혼자 지내니 차라리 집에 있을 때보다 편했습니다. 애들 눈치 보느라 제대로 슬퍼하지도 못했는데 혼자만 있으니 내 감정 다 털어놓고 편하다 싶대요. 그렇게 한참을 울부짖듯이 울고 나니 속이 좀 풀렸습니다. 사내로 태어나서 눈물 보이는 건 아니라던데 그 심정에 안 울고 배길 수가 없었지요. 며칠을 그렇게 정신없이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참 동안 감정을 추스르고 나서야 쌓여있던 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리를 하려니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막막한 겁니다. 다시 생각하니까 저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등신이구나 싶었지요. 집에 있던 그대로 들고 나왔는데 사실 집안일에 영 소질 없던 저는 그동안 아내가 꺼내주는 옷 입고 차려주는 밥 먹고 살았거든요. 정리는 해야 하니까 뭐가 들었나 살피려고 아내가 곱게 정리해둔 것을 하나 둘 펼쳐보니 아내 옷이며 아내가 즐겨하던 목걸이며 반지며 이제 주인 없는 물건들을 보니 다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옛 기억을 곱씹으며 아내의 유품들을 정리하던 중 못 보던 상자 하나가 있더군요. 화장대 깊숙이 오래도 들어있었는지 보자기에 쌓인 종이 상자는 쾌쾌한 냄새까지 풍겼습니다. 뭐길래 이렇게 공공 싸매고도 오랫동안 꺼내보질 않았는지 궁금하더군요.
잠시 추억은 덮어놓고 그 보자기 속을 풀어 헤쳐보았습니다. 보자기를 끌러보니 내복 상자가 나오대요. 웬 내복인가 싶었는데 그 속에는 내복이 아니고 웬 편지 봉투, 서류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사람 내복 상자도 하나 안 버리고 다 어디 가져다 썼구나. 참 그 사람답다 싶어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무슨 중요한 것들이길래 이렇게 보관했나. 하나씩 펼쳐봤더니 잊고 지냈던 서류들이 많더군요. 예전에 이 집 살 때 구매한 가구 영수증들, 첫 회사 월급 봉투, 아내가 그동안 일했던 곳들의 명함들. 별것 아니지만 내게는 참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까맣게 잊고 있던 추억들도 다시 생각나더군요. 그렇게 다시 추억에 빠져들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처음 보는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주식 매도증서라고 적혀 있는 종이에는 아내 명의로 구매한 주식 내역이 적혀 있네요. 주식이라니 평생 최고의 투자는 저금이라며 갯돈 한 번 붙지 않던 아내였는데 아내 앞에 주식이라니 이게 뭔가 싶더군요. 날짜를 보니 40년 전 서류였습니다. 이제 가물가물해진 기억을 더듬으며 생각을 해봤더니 하나 떠오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이 일 저 일 안 가리고 하던 제가 아이 낳고서는 회사에 들어가며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시작했지만 아내는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면서 일을 쉬지를 않았습니다. 보험 판매, 교재 판매, 그 중에서도 아내가 가장 재미있어 하던 일은 화장품 방문 판매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요즘처럼 화장품 가게가 있던 게 아니고 방문 판매 사원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방문 판매를 했었습니다. 열심히 하는 만큼 더 벌어갈 수 있어서 주부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은 직업이었지요. 저희 아내도 한때 화장품 방문 판매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회사 주식을 사겠다는 말을 했던 게 이제서야 기억이 납니다. 애사활동 중 하나로 아직 상장 전인 회사 주식들을 사원들에게 구매하게 하는 일이 그때는 왕왕 있었는데 아내가 다니던 회사도 어려운 회사 사정에 직원들에게 주식 매매를 권했던 모양입니다. 그때는 보통 사람들은 주식이 뭔지도 잘 모르고 당장 돈을 넣어야 한다고 하니 대다수의 직원들은 그리 달가워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당시 회사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은 아내는 오래 다니고 싶은 회사가 어려워지면 안 된다며 당시 한 달 월급보다 많은 돈으로 회사 주식을 샀었습니다. 아내가 번 돈으로 사겠다니 저도 말리지 않았지만 당시에는 주식 배당금을 생각하고 구매했던 게 아니고 오로지 애사심 하나로 했던 일이라 아내가 회사 주식을 산 일은 아내가 퇴직을 하며 점점 잊혀졌지요. 그 뒤에 아이를 낳고 집에서 지내던 아내도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둘 다 잊고 있던 주식이 있었다니 참 신기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더군요. 그때 샀던 가격이 겨우 몇백 원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하려나 궁금해졌습니다. 그 회사가 아직까지 있을지도 모르고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해봤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믿어지지 않네요. 세상에 아내가 당시에 몇백 원 주고 샀던 그 주식이 몇백 배나 뛰었다지 뭡니까? 당시 월급으로 샀던 게 지금은 몇 척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로또를 맞은 기분이더군요. 아내가 퇴사하고서 우리가 집을 사서 이사를 가는 바람에 주소지가 달라 연락을 못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있는 줄도 몰랐던 주식이 그만큼 올랐다니 정말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아내의 주식을 제가 양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돈이라 그런지 영 실감이 나질 않았습니다. 정말 복권처럼 몇십억 되는 돈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죽을 때까지 돈 걱정은 없겠다 싶었지요. 돈이 생기니 바로 생각나는 게 아들이었습니다. 부모 마음은 그렇습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아서 행복하겠습니까? 조금 떼어주더라도
아들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마침 그때 아들이 뒤늦게 제가 집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제게 연락을 하더군요. 어디 계시냐고 놀라서 저를 찾는 아들 목소리를 들으니 또다시 울컥하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래도 내 발로 나왔는데 다시 돌아가기가 참 그렇더군요. 나 그냥 여기서 살란다. 그게 마음이 편하다. 여기 좋아. 집도 깨끗하고 나 혼자 살기 딱 좋다. 주변에 또래도 많아서 적적하지도 않아. 그냥 나 있고 니들 세 식구 재미있게 살아라. 아버지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잠깐 정신 나가서 그런 거예요. 죄송해요. 아버지,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찾아갈게요. 결국 기어이 제 거처를 묻던 아들 녀석이 며느라이를 데리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며느라이가 방구석에 혼자 있는 저를 보자마자 냅다 무릎을 꿇더군요. 아버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저 용서하지 마세요. 제가 잠깐 미쳤었나 봐요. 정말 왜 그랬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사실 저 우울증 약 먹고 있었어요. 애아빠 사업 망하고 그렇게 되면서 정말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와중에 어머님 아프시지. 애는 아직 어린데 일 나가려니 속상하지. 제가 그동안 제정신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아버지를 쫓아내 당신 미쳤어? 애비야, 그만해라. 내 발로 나간 거야. 애미야. 그런 말을 왜 안 했냐? 내가 너 힘든 거 몰랐을까봐 그랬니? 내가 말주변 없어서 너한테 고맙다는 얘기 한 번 못했던 게 참 미안하더구나. 내가 내 집 나온 것도 다 너한테 너무 미안해서 그런 거야. 안 그래도 니들 일로 힘든 애들한테 시부모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짐이나 더 지웠으니 내가 너한테 많이 미안하다. 너는 할 만큼 했어 이해한다. 99. 그러니 애비 너도 애미한테 화낼 것 없다. 며느라이는 자기가 돈 때문에 정신이 나갔나 보다고 못할 짓 저질러 잘못했다며 내 손을 잡고 통곡을 하더군요. 화가 나기는커녕 뭐 하나 넉넉히 해주지도 못하는 시댁에 시집 와서 고생한 며느라이가 불쌍하더군요. 그동안 혼자 말할 사람도 없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울증 있는 것도 말도 못하고 혼자 병원 다니며 삭혔을 며느라이가 너무 불쌍했지요. 결국 아들 내외 손에 이끌려 다시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나한테 미안한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가 살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나도 나가 살아보니까 혼자 있는 게 편하더군요. 아무리 자식이라 그러지만 나도 더는 애들한테 손 빌리기 싫고 수발 받기 싫더군요. 사실 돈이 없으면 그런 생각도 못했을 텐데 목돈이 생기니 사람이 결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집에 들어가서 그랬지요. 애비야, 내가 생각을 많이 해봤다. 이제 네 엄마도 없고 나 혼자 이 집에서 혼자 지내겠냐. 나는 이제 고향 내려가서 농사 지으면서 살고 싶다. 이 집 팔아서 너 주고 나는 시골에 집 사서 내려갈란다. 원래는 손자까지 다 크면 아내랑 둘이서 고향 내려가서 살기로 했었습니다. 야속하게 아내 먼저 떠나는 바람에 이룰 수는 없었지만 그렇게 돌아가고 싶어 하던 고향이었는데 이제 나 혼자라도 아내 소원을 들어줘야지 싶었습니다. 그렇게 가족들과 평생을 살았던 그 집을 팔고 아이들에게 목돈을 챙겨주고서 저는 마음 편히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여기 오니까 옛날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도 많고 근처에 친척들도 많아서 서울 살 때보다 덜 심심합니다. 1년에 몇 번씩 아들 내외가 내려오는데 요즘은 살만한지 둘 다 얼굴도 피고 며느라이는 아직도 내 눈을 제대로 못 쳐다보지만 나한테 잘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입니다. 저번에도 나 좋아하는 거라고 몇 시간을 끓여서 팥죽을 해왔더라고요. 아직 애들한테 주식 얘기는 안 했습니다. 나도 나중에 유산이라고 줄 거라도 있어야지요.
가끔은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는 게 나을 때도 있는 법이니까요. 그래도 돈 걱정이 없으니 마음은 편안합니다. 앞으로는 여기서 농사 지으며